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효과 중인 공소시효의 정지 중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의의 및 본질인데요.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민사법에서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범죄 후 공소제기 이전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소극적 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소극적 소송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지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고 공소제기 후에 재판 과정에서 공소제기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면소의 판결로 소송을 종결해야 합니다. 면소 판결 사유의 하나가 되지요.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 일반의 처벌 욕구가 감소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실체법상 권리인 형벌권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실체법설이 있고요. 형벌권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해서 적정한 재판을 행하기 어렵다는 소송상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라는 소송법설의 입장이 있고요. 실체법과 소송법 두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라는 결합설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체법설이 맞다, 소송법설이 맞다, 또는 결합설이 맞다 이런 결론보다는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해서 그와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시효의 기간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최단 1년에서 최장 25년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이 위치가 249조에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고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25년이 경과하도록 판결의 확정이 없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제 공소시효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249조 2항에 있는 의제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지 보면요. 먼저 첫째는 법정형에 의해서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형은 형법 각칙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량을 법정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법정형에서 법률상의 감경을 거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처단형 중에서 양형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실제 선고되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형에는 이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처단형과 선고형이 있는데 공소시효의 기준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기 전에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251조의 규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 같은 경우에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법 332조에 보시면 공소시효는 원래 절도죄의 법정형인 6년 이하의 징역이 기준으로 되어서 7년이 공소시효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의 가중감경이 특별형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된 법정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가중 감경된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선고된 80도 1959 판결을 보시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합쳐서 구속요건화한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같은 법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 특별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공소시효를 조세범 처벌법 1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에 공소시효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형법에서 형의 가중감경을 해서 이 법정형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정형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의해서 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조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징역과 벌금하면 징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2개의 형이 병과되면 상상적 경합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무거운 형을 공소시효의 기간에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소시효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법정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형상 1죄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 실체법적으로는 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도 각 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소 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소장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소 제기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공소 제기 효과가 미치는 물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 법정형. 따라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 배임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 형법 347조 1항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 되겠고요.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356조에 의해 355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배임죄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소장 여부를 판단하기 10년,
배임죄는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7년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시적 범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법이 개정돼서 공소시효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어떠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소시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를 유추 적용을 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가장 짧은 공소시효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공소시효는 그럼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범죄 행위의 종료시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결과범은 범죄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시에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고 거동범 및 미수범은 실행행위를 종료해서 더 이상 범죄가 진행할 수 없는 때 또는 이미 위헌범, 거동범으로서 실행행위가 종료된 때에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고 기산이 되고 계속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거침입죄와 같은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법익침해가 종료한 때에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형법 총론에서의 지식이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관련된 판례를 간단하게 보시면 2016도 14,820호 판결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을 하는데 미수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을 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배임 미수죄에 있어서 범죄 행위의 종료 시기는 금전 지급 약정 및 분양계약서 반환으로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고요. 2006도 346 판결은 서적, 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 즉시,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포괄일죄의 경우는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맨 마지막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도 5939 판결을 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 공소시효는 맨 마지막 위 법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본래 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경우,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이 아니면서 변호사를 아는 검사, 판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경우가 바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변호사법 위반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나머지 죄인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범의 경우에는 공범 중에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의 경우에는 공범 중에서 최종 행위를 종료한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것은
어떤 공범에 대해서는 먼저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모든 공범에 대해서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요. 공소시효의 계산 방법은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죠? 구속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날에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초일과 말일이 공휴일, 초일은 산입되고 시간에 관계없이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관계없이 완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다음으로 살펴보면요. 공소시효의 정지라는 것은 공소제기와 같이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지된 공소시효는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나머지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이 되겠고요. 공소시효는 정지만 인정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또 다른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공소시효는 어떤 경우에 정지가 되느냐? 공소시효 정지의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공소의 제기입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가 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이 되지요. 공소기각과 같은 형식재판은 이른바 일사부재례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둘째로 재정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즉 저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중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와 같은 재정 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범인이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편 국외에서 체류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역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또한 판례에 따르면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에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로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국내에서 저지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되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2008도 4101호 판결의 내용인데요. 피고인 갑이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후 우리나라의 가족을 그대로 둔 채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출국해서 체류하다가 중국에서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받고 다른 범죄로 실제로 8년 10개월 동안 복역을 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이 되자 검사가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사안이었는데 그 경우에 이미 앞서 봤던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공소시효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년법상의 심리 개시가 결정이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이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으로 하는 경우지요. 공소시효의 정지와 관련해서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2020도 3972호 판결을 살펴보면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 행사에 헌법상 장애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은 비록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소시효의 진행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봐서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문제된 사건에서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2월 25일경 정지되었다가 퇴임일인 2013년 2월 24일경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그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소 제기된 피고인, 또 재정신청이 대상이 된 피의자, 또 소년보호 사건의 소년범 등에게만 미치죠. 인적 범위가요. 한편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으면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이 되면 다시 진행이 되지요. 이 역시 공범에 대한 획일적 처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 것이죠. 다만 공범 중에 한 사람이 국외도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모든 공범에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은 것이죠. 국외로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공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 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례가 이런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 달리 아예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의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아예 구성요건에도 범죄 증명이 없어서 범인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제기한 공소로서는 다른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까지 한 사람은 공범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범죄 증명이 없어서 아예 범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특히 그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수긍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53조 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 중에서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습니다. 그 판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2도 4842호 판결의 내용인데요. 형사소송법 248조 1항, 253조 1항, 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또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유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속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즉 뇌물공여와 뇌물수수가 각각 별도로 처벌된다는 것이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이것도 형법 총론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유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그래서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해서 뇌물수수범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뇌물수수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종범, 방조범을 빼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의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25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사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도록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성폭력 범죄에서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라든지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라든지 또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라든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죄라든지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 등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규정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이 법률에 신설이 되었는데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특례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소급 적용하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특례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진정 소급효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면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원이 면소 판결에 의해서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봤고, 공소 제기 전이라면 검사로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다시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